예, 정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김용현 정인석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동석할 변호사님은 정인석 뒷좌석에 앉으십시오. 네. 됐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요구하였으므로 그 김용현 대리인을 정인석 뒷자리에 앉게 하겠습니다. 예, 김용현 정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정언 거부권에 대해서 고지를 하겠습니다. 정인의 정언으로 인하여 본인,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를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정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정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서를 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정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해를 하셨다면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정인 김용현. 네, 앉으십시오. 정인 신문 그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정인에 해당되는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정인에게 적용될 일종의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신문은 30분, 반대신문은 30분, 재주신문 15분, 재반대신문 15분입니다. 일단 시간이 끝나면 그 해당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고 남는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예를 들면 재주신문 단계에서 질문을 해 주시면 재판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구인 정인도 있고 피청구인도 정인도 있기 때문에 이 표준을 따르신다면 공평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피청구인 측에서 주신문 하십시오. 30분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정인은 대통령에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증인에게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데 야당의 횡포가 극심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자주 토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거대 야당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무기로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고위 공직자 줄 탄핵으로 행정부처를 마비시켰고 위헌입법 남발, 핵심 국정과제 수용을 위한 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대통령의 손발을 묶고 돈줄까지 차단하는 폭거를 저지르는 데다가 국가안보를 위한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고 야당의 비리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게 이르렀고 또 심지어 상임위 또는 국감에서 정보위원을 심하게 모욕을 주고 공직자로서 위축을 시키는 등의 야당의 국적 침탈이 이미 국정 마비의 수준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권 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국헌문란의 지경에 이르러 대통령은 증인에게 계엄의 형식을 빌려 망국적 위기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강력한 대국민 호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개헌 준비를 지시하셨죠.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2번의 불법적인 탄핵 발의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헌정사에도 없지만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이런 사태가 없다. 이건 초유의 사태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정말 의회 독재의 폭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와 함께 재판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해서 해당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급박을 하고 또 자기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무더기로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서겠는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방통위원장은 3번에 걸쳐서 탄핵 시도가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방통심의위원회를 아예 그 기능을 마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사한다고 자기 그 관련된 사건을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고 이거는 정말 선을 넘은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행정부의 이런 어떤 그 기능까지도 마비시키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특히 예산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어떤 거의 4조 원이 넘는 그런 어떤 그 청년 일자리 예산 그리고 그 대왕고래 시추 예산 이것이 다 전액 삭감되고 또 K 원정과 관련된 거, 그다음 아이돌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우리 군의 그 초급 간부들 처우 개선 예산까지 전부 다 삭감을 해버린 걸 보시고 이거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거다. 이건 국민 약탈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엄 준비를 지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정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준비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소초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비상계엄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반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문은 참가했던 국무위원들에게 모두 배포되고 심의한 건 맞죠?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고 약 20시 경부터 국무위원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고 국무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장관 오영주가 24년 12월 3일 22시 17분경에 도착하면서 국무위원 구성원 11명이 모이게 됐고 의사 종족소를 충족하게 되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심의를 한 사람들은 한 2시간 넘게 심의했죠. 2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예. 배포된 계엄 선포문에는 죄송합니다. 네. 다시 1시간 반 이상 했습니다. 1시간 반 이상입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배포된 계엄 선포문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계엄 선포 사유와 계엄의 종류 그리고 계엄 일시, 계엄 지역 그리고 계엄 사령관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예. 비상계엄은 매우 전격적이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 배포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서 긴급한 의안이면 미리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배포하지 않고 당일에 배포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사실 행안부 소관이라 제가 좀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그 회의 결과에 대한 결과물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당시 대통령은 안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었고 심의 당시 총리,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의 반대 의견까지 충분히 청취하는 등 심의를 거친 후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데 20시 30분 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20시 30분 경부터 도착해서 22시 15분 정도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같이 이렇게 국무위원들 오는 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넘게 예.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국무위원 중에는 시민 저항과 유혈 사태를 우려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설득도 하고 또 말씀도 하셨죠. 국무회의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예. 최상무 그 재경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는 예비비 확보에 대한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혹시 그 문건이 있으면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문건을 제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예, 직접 전달.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여러 가지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예산 소요가 나올 수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 관련 뭐 보조금, 지원금 이렇게 그 차단하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그다음에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을 하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취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은 이 국가 비상 입법 기구라는 것은 헌법 제 7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긴급 재정 그 입법 그 긴급 재정 입법권을 그 수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그런 어떤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걸 편성해라 이런 어떤 취지에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예, 그거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긴급 명령도 있고요. 예. 거기 보면 긴급 재정 그 경제 입법권이 명령. 있습니다. 예. 입법 권한까지 있습니다. 76조에 그 입법 권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그걸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고 그 기재부 내에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라 그런 뜻으로 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 그 기구들은 어차피 대통령께서 다시 검토하고 지시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 메모 자체로는 제안에 불과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건 당연히 제가 이제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 정부 여당이 이 민생 관련한 거 그리고 또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법안을 그 한 100여 건 정도 이렇게 그 한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대 야당에 다 막혀가지고 지금 정지된 상태다. 이것만 제대로 발의가 되면 이게 이제 작동이 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정말 좋아질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표하셨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이게 참 막혀 있는 것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어떤 말씀이 계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은 기억이 나서 그걸 이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고령 선포 행위와 관련돼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 포고령은 과거의 것을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죠? 네, 과거에 이제 제가 그 2018년도에 그 계엄령 문건 파동이 있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고요. 또 12.6 사태 때 이제 계엄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12.12 사태 이어서 이제 계속 계엄이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포고령을 굉장히 10건 이상, 10호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이 이번 계엄은 반과 세력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니 통행금지 부분은 제외하라고 하셨죠? 네, 다시 한번. 통행금지 부분은 제외하라고 하셨죠? 예. 거기에 이제 쭉 보시고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그래 국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지 않겠냐. 이거는
하고 삭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삭제. 예, 추가적으로 이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은 하루를 넘길 수 없을 것이니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도 설치가 어렵고 또 합수당 구성도 어려울 것이므로 포고령을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죠.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포고령이 예. 어차피 이 계엄은 하루를 넘기기 힘들고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 설치도 어려울 것이고 합수단 설치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포고령 자체는 형식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생각보다 하나하나 보통 보고서를 드리면 꼼꼼하게 이렇게 다 보시는데 예. 그렇게 꼼꼼하게 안 보시고 쭉 이렇게 훑어보시고 하신 예. 걸 보면 그렇게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포고령 1호로 기재한 국회 등의 정치활동 금지 문구는 국회 입법활동이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그 세부적인 문건을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좀 포고령 1호에 대한 게 있으면 좀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제 주심을 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정리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이번 계엄에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병력 동원과 관련해서 내린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첫째,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군은 최소한으로 투입하되 전원 숙련된 간부로 해라. 셋째, 무력 충돌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실탄 지급하지 마라. 넷째, 병력은 국회 경내와 선거관리위원회만 투입해라. 다섯째, 병력은 계엄 선포 후에 투입해라 라고 지시하셨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예. 증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대에 있는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1군단, 7군단 최소 2만에서 3만, 최대 5만에서 6만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 계엄은 아주 짧게 반국가 세력에게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수만 동원하라고 하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증인이 약 3천에서 5천 명 정도의 병력 규모를 건의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고 우발적인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숙련된 간부들로만 편성된 부대들을 국회에 투입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간부들로만 구성된 특전사가 고려 대상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에 증인은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더니 다만 그 인원으로는 그래서 대통령이 30명을 더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했고 국회 병력을 투입하고 다만 그 인원으로는 질서 유지가 힘드니까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그렇게 해서 질서 유지를 돕도록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이 그렇게 되면 이게 계엄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비상계엄에서 해왔던 생각은 하지 말자. 이번 계엄은 과거에 해왔던 비상계엄과는 다르게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야당과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최소한의 병력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해서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해달라고 했죠. 네, 제 생각은 틀렸지만 다르지만 예. 대통령님 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계엄을 보면 1군단이나 7군단 병력들이 주력이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병력들이 주력으로 들어오고 수방사 특전사 병력들은 보조 병력입니다. 초기에 일부에 들어와서 이제 하는 초기 대응 부대 정도인데 주력을 다 빼버리고 초기 병력 그것도 간부들만 하라고 하시니까 야 이게 내가 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도 들고 해서 조금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경찰청장 조조,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안가로 불러서 국회 외곽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인원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력을 보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21번 생략하겠습니다. 22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 280명만을 보내는 것으로 하였는데요. 증인의 공소장이 기재에 의하면 특전사가 약 462명, 수방사가 212명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병력보다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된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본청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초 투입된 특전사 병력은 280명이 맞습니다. 예. 그 280명 맞는데 그 280명으로 질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병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특전사령관하고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가용한 병력이 있냐 그러니까 한 180명, 200명이 좀 안 되는 180명 정도 가용하다 그래갖고 그러면 그 인원을 혹시 모르니까 좀 추가로 좀 보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추가로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보냈으면 좋겠다고 특전사 사령관의 의견을 듣고 해서 그 추가로 이제 들어오는 걸 했는데 이게 그 병력이 추가로 들어온 시간이 거의 해제 시간, 그 계엄 해제 시간하고 맞물려 버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질서 유지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임무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방사는 원래 이제 본청에 들어가서 질서 유지하는 것은 특전사가 임무 수행하지만 본청 외곽에서 이제 대기하면서 임무 지원을 하는 것은 이제 수방사 역할이었는데 수방사가 212명이지만 실제로 들어와서 안에 경내에 들어온 거는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수방사 병력은 실제로 투입된 인원은 50명밖에 안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된 인원은 대통령께서 최초 지시하신 280명이 거의 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본청은 국회 경내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본청은 이제 의사당 외곽. 예, 그러니까 딱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본청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 그러니까 회의실 본청 회의실이 있는 거. 예, 건물. 그 건물을 본청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외곽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외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내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투입이. 수방사요? 아니요. 그냥 병력 투입이라는 그 개념이. 특전사 280명은 본청 내부에 들어가서 질서 유지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방사는 울타리를 연해서 그러니까 본청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로 투입이 제대로 안 돼갖고 50명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대기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머지 150명, 160명 정도는 아예 외곽 그러니까 울타리 바깥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예. 이번 추후에 지금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등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봉사하기 위해 군 병력과 경찰 인력을 투입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은 작전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잘 알 텐데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의결을 막고자 했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이 필요합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계략적으로 이제 울타리 그러니까 국회 울타리 길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 4km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3, 4k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3km라고만 해도 봉쇄라고 하면 그야말로 손에 손잡고 틀어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m 간격으로 병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3km를 1m 간격으로 하면 3,000명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국회 출입문이 20개입니다. 그러면 20개의 최소한 출입문은 아무리 못해도 100명은 투입을 해야 이게 몰리는 인원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건 한 2,000명. 다시 말해서 울타리 봉쇄만 하더라도 5,000명은 소요된다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본청 회의실이 있는 본청이라든지 국회의사당 본청, 그 다음에 이제 의원회관이라든지 이런 건물까지 다 봉쇄를 하려고 하면 내부에도 한 2, 3천 명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봉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외곽과 내부까지 하면 7,000명 내지 8,000명 정도 투입이 돼야 국회 봉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418차 국회 국방위원회 진술과 그때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당시 출동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1공술여단장, 707 부대장 등은 지휘관들이 일관되게 국회에 투입한 병력이 실탄을 휴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출동한 부대가 실탄을 휴대한 바 없죠. 예, 개인 휴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대통령께서 지침을 개인 지급하지 말고 개인 휴대하지 예.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통일을 했고요. 근데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군 부대가 출동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개인 하기하고 실탄을 휴대하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개인 하기는 놔두고라도 실탄을 휴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실탄을 휴대하는 것은 개인에게 실탄을 지급해서 개인이 휴대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대급이나 대급에서 통합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통합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제 언론에서도 왜 실탄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져가긴 가져갔죠. 그런데 통합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통합 보관해서 대대급이나 대급이 그 통합 보관한 상태에서 휴대를 한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 개인이 휴대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개인 휴대 안 한 것은 안전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비상계엄 시에 특전사령관 곽종근은 증인이 곽종근에게 국회로 출동해서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고 지시하였다고 국회 국방위 등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그런 사실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해라라는 의미가 국회를 봉쇄하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봉쇄라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손에 손잡고 꽉 틀어막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걸 봉쇄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봉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봉쇄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병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제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뜻은 질서 유지에 반하는 인원들이 혹시 접근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경계를 하고 그거 어떤 질서 유지에 반하는 인원들 오면 차단을 시키고 그리고 출입하는 것도 선별적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 시켜도 되는 사람과 안 해야 될 사람은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확보 및 경계입니다. 예, 저희가 좀 시간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요. 예, 일단은 뭐 간단한 질문들은 예 아니로 좀 대답을 해주시고 예,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충 질문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하겠습니다. 예. 예. 그 증인의 공소장에 보면은 증인이 수방사령관 이준호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 봉쇄하고 침투에 관한 임무를 줬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공소장에. 정작 수방사령관 이준우는 국회 국방위에서 최초 임무는 국회를 경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이준우의 말에 비추어 보면은 국회를 봉쇄하고 침투해라라고 임무를 줬다는 것은 거짓이죠. 침투와 봉쇄는 상황에 안 맞습니다. 예 아니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비상계엄 시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은 증인이 지시한 겁니까? 네, 다시 한번. 비상계엄 시에 병력 출동과 관련돼서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은 증인이 지시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은 처음부터 병력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보내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대통령은 병력이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누가 그곳으로 병력을 보내라고 했냐. 병력 이동을 중지시키라고 지시하셨고 그래서 그곳에는 병력이 투입됐다가 말았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어차피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계엄 당시 의회 출입을 통제하지 말라고 증인에게 지시했고 증인도 위 지시 내용을 예하 지휘관들한테 모두 전파했죠. 예, 예, 대통령께서 좀 그 이렇게, 간단히 예.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의원들 24시경에 전화를 주셔갖고 예, 대통령께서 의원들 출입하는 것은 차단하지 마라, 예.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고 제가 바로 이제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쭉 파악해 보니까 이미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 그 통로는 질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출입이 다 통제를 안 하고 차단이 안 돼 있습니다. 다 들어가도록 저거 없이 예. 허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건 지시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반대쪽에 거기에 지금 엉켜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는 신경을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증인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계획은 없었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증인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수방사령관 이준우에게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부터 01시경까지 경에 전화를 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사명 일개조로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증인에게 국회의원들 출입 통제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에 비춰보면 이진우의 이런 공소장 기재는 사실이 아니죠. 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4시경에 대통령께서 전화 주셔갖고 그 국회의원들 출입하는 것은 차단하지 말고 막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30분 후에 반대되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지시를 하시려면 저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회 소추단 주장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또다시 수방사령관 이준호한테 전화해서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고 지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공소장 기재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수방사 병력 중에 35특임대 37명만이 겨우 국회 울타리를 넘은 상태였고 나머지 병력은 다 여의도 한강공원, 그다음에 인근 도로, 서강대교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에 그 직전에 대통령도 수방사령관 이준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 상황을 물었고 이에 그 이준호가 시민들이 많아서 국회를 들어갈 수 없다는 보고를 이미 받은 상태였는데 또 실탄을 소지한 병력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대통령이 실탄을 소지하지 말라고 강조해서 지시까지 또 하였고 또 군 지휘관들은 국회 증언이라는 데서 실탄을 소지한 바 없다고 증언까지 했었는데 총을 쏴서라도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증인의 공소장에 보면 대통령이 공안시 03분경에 그러니까 이미 계엄 해제가 요구안이 다 통과되고 난 다음입니다. 수방사령관 이준호에게 또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는데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안 됐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르죠. 그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국회 요구 의결이 공안시에 있었는데 공안시 사무에 어떻게 이런 지시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에 병력을 투입하고 지시한 바 있어 계엄 선포 전에는 병력을 움직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과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짧게 경고성 계엄을 한다고 누차 강조한 점에 비춰보면은 계엄을 2번, 3번 한다라고 말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증인의 공소장을 보면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경에 대통령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하였다는데요. 특전사령관 곽종을 국회 국방위와 내량규명 국조특위에서 대통령이 도끼라고 말한 것은 듣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요. 또 대통령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에 비춰보면은 이런 곽종근에 관한 증인의 공소장 기재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증인의 공소장을 보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에서 00시 35분경에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라고 증인이 이런 말을 곽종근한테 실제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곽종근은 계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민주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바로 계엄 직후입니다. 김병주가 곽종근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 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종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안하고요. 청구인 대리인 반대 신문 30분 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자리 좀 변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재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네,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따라서 전 정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본인이 진술한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이 주신문에 답변한 거는 답변을 해야 이게 맞을 거 아니에요. 주신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사실은 정인 거부를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대통령님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언을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제가 포기한 것이고요. 이거는 반대 신문은 자칫 제가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네,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 정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네. 죄송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정언은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피청구인 측에서 지금 추가로 신문할 사항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지금 다 못 하셨거든요. 예, 그거는 피청구인이 하는 거는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